쑥쌤이에서라는 재미난 에릭슨의 사회성 발달 이론. 안녕하세요. 쑥쌤이에요.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함께 에릭슨의 아동기 초등학교 시절 발달 과업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해요. 와우, 센스. 센스 어떤 일이에요? 무슨 일이죠? 그랬구나. 센즈 정말 미안해요. 선생님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정말 센즈라가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정말 선생님이 사과해요.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못한 부분이 있는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실제로 존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엄마와 아빠라는 어떤 상징이에요. 엄마는 되게 따뜻하고 먹을 것이 많은 모성, 그래서 이렇게 나를 한없이 편안하게 누워서 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존재라면, 아버지는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주는 벽, 동시에 내가 뛰어넘어야 할 어떤 기준이 되는 목표가 되는 존재,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모님이 한 분이어도 또 충분히 그 돌보는 보호자가 아동 한 명에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제공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센주도 이제 자라면서 여러 담임 선생님들을 만났을 텐데, 어떤 선생님은 남자 한 명 또는 여자 한 명 이렇게 한 분이시지만, 야단을 칠 때는 굉장히 무섭게 따끔하게 야단을 쳐주시지만, 이 선생님이 야단 치는 게 서운하다기보다는 정말 나를 걱정해서 내가 잘 되라는 마음으로 야단을 낸다라고 생각해서 기분이 상하지 않는 그런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런 선생님들은 아마 내가 어려움에 처해서 선생님 도와주세요 하고 갔을 때 내 이야기를 잘 듣고, 그 다음 내가 뭘 못할 것 같아서 망설이고 있을 때 넌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한 선생님이 있어도 엄격하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부모님이 한 분이어도 충분히, 그러니까 어머니도 도덕성 발달을 시킬 수 있고 아버지도 아이의 자율성을 충분히 지원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센즈가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 선생님 너무 미안하고요. 어머니의 역할과 아버지의 역할을 실제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닌 할머니든 아니면 아버님 한 분이든 그 한 사람의 어른이라도 이 아이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애를 쓴다면 아동은 충분히 잘 자랄 수 있어요. 선생님이 아동기, 즉 학년기를 설명할게요. 이 시기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단계로, 이 시기의 발달 가업은 근면성 대 열등감입니다. 이 근면성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피아노 많이 배우셨죠? 피아노 세린이 30번까지 친 사람 손 들어볼래요? 손? 와, 진짜 꽤 많네요. 정말 열심히 연습했네요. 처음에 가면 어떤 교본으로 배우죠? 예, 맞아요. 어린이 바이엘 배우죠. 자, 바이엘 가면은 선생님 처음에 알려줘요. 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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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한 번 연습하고 나면은 뭘 그려요? 뭘 하나 지우잖아요. 그쵸, 맞아요. 사과예요. 그 다음에 또 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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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하고 또 사과 지우죠. 한 번 쭉. 또 도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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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쭉 이렇게 뭐 5번 쳐라 그러면 사과 5개씩 지운다든가 10번 쳐라 그러면 10개씩 지우죠. 체리 30번까지 끝냈다라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사과를 많이 지운 거죠. 우리가 무엇을 잘한다라고 할 때는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 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일매일 꾸준히 연습해서 무엇인가를 성공하는 경험을 얻게 해주는 거, 이게 이 근면성 이라는 아동기 발달 가업을 획득할 수 있게 하는 주요 핵심 포인트예요. 이전 시기의 발달 가업을 획득하지 못하는 것은 다음 단계에 영향을 미쳐요. 선생님이 아기가 어릴 때 전업주부를 하면서 조금 우울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희 큰애가 유치원을 다닐 때 임용고시 공부를 해서 저희 애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선생님도 이제 교사가 돼서 중학교로 바로 출근을 했어요. 보통은 1학년 때 엄마들이 막 육아휴직 쓰고 하는데 선생님 반대로 유치원까지 아기를 기르다가 바로 출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담임을 잘 못해가지고 되게 어려워가지고 거의 매일 울면서 이제 출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의 1학년 담임 선생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전화를 받아
받아보니까 선생님 아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술을 그리라 그래도 그림도 하나도 안 그리고, 그 다음에 축구를 하라 그래도 하나도 안 한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대답도 안 하고 그런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학교에 상담을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담임 선생님 하시는 말이, 얘가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은 스케치북을 하나도 안 꺼내놓고 가만히 앉아 있는데요. 그래서 너 왜 안 그리니? 스케치북 없어? 그럼 가만히 빤히 쳐다본대요, 선생님을. 그래서 스케치북이 없나 하고 이제 책상을 열어가지고 보면은 스케치북 클레파스는 다 선생님 챙겨줬으니까 있잖아요. 그럼 그걸 이렇게 꺼내서 그려 하고 이제 펴준대요. 그리고 교실을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와가지고 보면은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대요. 그래서 왜 안 그리니? 그러면은 이렇게 애가 빤히 쳐다만 보고 전혀 대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체육 시간에는 이제 그때 저희 학교에는 저희 아이 학교에서는 축구를 했는데, 축구를 할 때 공을 차면은 이제 누군가가 공을 패스를 하면은 거의 피구를 하는 것처럼 공을 피해버리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집에 갔어요. 왜냐면 이제 선생님도 약간 좀 여러 엄마라서 이제 아기를 6살 때부터 이제 축구 교실도 보냈고, 그 다음에 미술학원도 다 보내서 그림도 제법 잘 그리고 축구도 잘했었거든요. 그런데 얘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이해가 안 가가지고 이제 애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 선생님 왜 그랬어? 라고 했더니 대답이에요. 초등학교는 책상이 이상해서 책상 서랍을 이렇게 안 꺼내고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열어. 그래서 내가 이 책상 위에 어떤 책이 놓여져 있어가지고 크레파스를 열려고 이렇게 열니까 이 책이 미끄러져서 떨어질 것 같아서 다 열지 못하고 이렇게 조금만 열고 이렇게 꺼내야지 하고 스케치북을 꺼내고 있었어. 근데 선생님이 와가지고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스케치북을 닫았어.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쳐다봤더니, 선생님 너 왜 안 그리니? 물어보는데 너무 무서워서 내가 가만히 있었어. 그래서 다시 선생님 가시길래 진짜 해서 꺼내려고 이렇게 했는데 다시 선생님 와가지고 뚜껑을 닫았어. 너 왜 안 그리니? 그래서 무서워서 가만히 쳐다봤어. 그랬더니 선생님이 뚜껑을 열고 이제 그림을 그리라고 펼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내가 그리려고 그랬거든. 그래서 이렇게 그리려고 봤더니 옆에 애들을 보니까 벌써 얘네가 너무 많이 그려놓은 거야. 그래서 벌써 얘는 색칠을 하는데 난 지금부터 밑그림을 그리면 어차피 나는 완성을 못하니까 그냥 집에 가서 해야겠다 생각하고 요건 나중에 그려야지 하고 가만히 안 한 거야. 그럼 너는 축구는 왜 안 했어? 그랬더니 축구는 엄마 여기는 조끼를 안 나눠줘, 이상하게. 그래서 내가 지금 전학을 와서 애들 얼굴을 전혀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어떤 애들이 내 편인지 구분을 못해서 내가 오히려 공을 패스를 받았을 때 어느 쪽이 내 골대인지 잘 모르겠어서 반대쪽으로 하면은 오히려 애들이 나를 더 싫어할 것 같아서 그냥 공을 안 차는 편이 더 안전한 것 같아서 이렇게 피해버렸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 납득이 가는 얘기죠. 그래서 아 그랬구나 이러는데, 그 얘기를 하는데 얘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내가 진짜 그리려고 그랬거든. 그런데 내가 있잖아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뭐예요? 맞아요, 틱이죠. 그래서 얘가 뭔가 전학을 간 게 너무 불안해서 이제 틱이 온 거예요. 틱이라는 거는 뭐냐면, 마음이 아이들이 불안하면은 눈을 깜빡인다든가 아니면 손톱을 계속 울었다든가 코를 이렇게 찡긋찡긋한다든가 묘틱도 있어요. 이렇게 자꾸 욕하는 틱도 있고요. 다리 떠는 틱도 있어요. 이렇게 막 다 다리 계속 이렇게 떠는 그런 틱도 있고, 애들이 틱이나 뚜레짱이나 약간 다 긴장하고 마음이 불안해서 오는 거라 그냥 그때 안심시켜주면 이제 잘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얘가 이제 틱이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얘를 데리고 놀이치료를 갔어요. 왕성형 검사를 했는데, 내가 만약 동물이라면 쭉이 되고 싶다. 왜냐하면 쭉이기 때문이다. 이걸 채우라고 하는데 뭐라고 썼냐면, 내가 만약 동물이라면 뭐든지 빨리 달리는 짐승. 그 다음에 왜냐하면 얼른 도망치려고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참 아팠어요. 진단을 받아보니까 뭐 증상은 틱이 온 거고 진단은 우울 성향 아동이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이 짐작하실 거예요. 방바닥 닦으면서 맨날 울면서 닦았잖아요. 그게 감정이 전이가 돼서 엄마의 우울 성향 아동이 나오고 원인이 애착장애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 너무 억울했어요. 아니 얘가 왜 애착장애냐. 나는 얘를 태어나서 그러니까 저희 큰애는 민감해서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으면 항상 우는 아이였거든요. 제 몸 위에 항상 올려놓고 잤어요. 내 몸에서 떨어진 적이 없고 임용고시 보는 그 기간에만 잠깐 내가 애를 한 뭐 6개월 정도만 떨어뜨려 놓은 건데 얘가 어떻게 애척장이냐. 내가 다 끼고 가르쳤는데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어머니 부부싸움 많이 하셨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부부싸움 많이 하고 아버님이랑 이혼하려고 하셨다면서요. 그때 아이가 그걸 마음으로 느껴서 엄마가 나를 떠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불안이 와서 애착장애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선생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뭐 어디다 공을 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마룻바닥 갈라지는 거 했잖아요. 아까 선생님 엄마는 마룻바닥이라고 했죠.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갈지도 모른다라는 거는 아이 입장에서는 이 마룻바닥이 쪼개져서 이렇게 금이 쫙 가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는 내가 조금만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마룻바닥이 삐그덕하면서 이렇게 금이 쫙쫙 가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엄마가 우울하거나 나를 떠나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얘는 뭐 지금 어디다 공을 찰지 어떤 그림을 그릴지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대요. 오직 그 마룻바닥만 쳐다보고 앉아서서 우리 엄마가 도망가나 안 도망가나 요것만 쳐다보고 있느라 다른 거를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마음을 편안하게 잡수고 아이를 편안하게 길러야 얘가 안심을 해야지 증상이 없어진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집에 와가지고 저희 아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 엄마 임용고시 준비하러 학원 다니는 동안 엄마가 너 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저희 아이 얘기가 유치원에서 이제 제가 학원을 늦게 하니까 아빠가 찾으러 올 때까지 얘가 혼자 있어야 되잖아요. 아빠 야근하고 오는 날도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옷을 다 입혀가지고 놀이터에서 조금 아빠를 기다리라고 했나봐요. 그래가지고 얘가 놀이터 위에서 이렇게 있으면 그때가 임용고시 겨울에 보니까 한 가을쯤 늦가을 되니까 해가 일찍 지잖아요. 그러니까 미끄럼틀 위에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해가 진대요. 그래가지고 해가 지는 걸 보면 다른 애들은 엄마가 다 찾으러 갔는데 왜 우리 엄마만 안 오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노을을 보면 눈물이 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기니까 유치원 다니는 아기니까 이렇게 옷소매로 이렇게 눈물을 닦으면 여기 잠바가 가을 잠바, 겨울 잠바니까 좀 거칠거칠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여기가 스스틀려가지고 따끔따끔 눈물이 묻어가 따끔따끔 아픈 기억이 되게 생생하다고 그러면서 되게 그때 엄마 왜 나 그렇게 늦게 데리러 왔어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되게 마음이 아팠는데 여러분도 이런 어떤 슬픈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전 단계의 발달 가업을 성취하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그게 지금 영향을 미쳐서 내가 이렇게 뭔가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어떡할까 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스스로에게 좋은 부모의 역할을 해주는 이거는 사실은 아기 때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현실의 부모는 이상적인 부모 같은 사람이 없어요. 선생님 아들들도 선생님이 미숙하고 뭐 이기적이고 우울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좀 부정적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렇지만 사람은 그 부모가 이상적이지 않아도 잘 클 수 있거든요. 뭐 클린턴 대통령도 비혼모의 자녀예요. 아버지가 없었고 오바마 대통령도 아버님이 3분인가 양아버지가 2명인가 그렇고 오바마 대통령의 어머니가 3번이나 결혼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가족 해체가 있을 때 사이가 좋지는 않았을 거고 그렇지만 굉장히 도덕성도 높고 존경받고 특히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주 성공적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위인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꼭 부모가 나에게 뭐를 잘못한다고 해서 내가 잘못 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다 안에는 내면의 상처들이 있어요. 누구나 그렇게 슬펐던 경험이 있고 부모님이 부부싸움 하는 걸 보거나 해서 그때 그 당시에 우리 엄마나 아빠가 너무 살기 바빠서 나를 방치하거나 아니면 너무 미성숙해서 나를 학대하거나 해서 나에게 어떤 상처가 있다면 지금 그래서 내가 어떤 생활하기가 힘든다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이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좋은 부모의 역할을 해준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면
나는 잘하는 게 없어. 나는 너무 못났어. 나는 공부도 못하고 친구도 잘 못 사귀고 뭐 예체능도 못하고 난 정말 뭐 발표도 잘 못하고 굉장히 나는 다 못하는 사람이야. 이런 열등감을 느끼는 어떤 학생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 학생을 더 되돌아가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학생이 수학을 못하는 거는 진짜 뭐 머리가 나빠서일 거야. 아니면 수학 연습을 많이 안 했기 때문일까요? 그쵸? 두 번째예요. 수학을 잘하는 애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양의 문제집을 풀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안 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내가 머리가 나빠서 못하는 게 또 마찬가지로 뭐 아까 말한 피아노를 못 친다면 내가 그러니까 예능적 감각이 없어서일 거야 아니면 피아노 연습량이 부족해서일까요? 그렇죠. 연습량이 부족해서예요. 지금 아주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대열에 든 게 아닌 이상 뭐 재능이 없어서 뭐 못하는 건 없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아동기 당시에 좋은 부모는 어떤 걸 해주는 게 좋은 부모예요. 그렇죠. 아이에게 굉장히 오늘은 여기까지 연습하자. 그리고 4개 5개 지웠는지 확인하고 마지막 소리 확인하고 와 너 네 피아노 소리가 제일 멋있다 라든가 아니면 뭐 눈높이 수학을 뭐 몇 페이지까지 풀게 하고 다 풀었으면은 진짜 최고 잘했어 이렇게 칭찬해 주는 부모잖아요. 그걸 나한테 똑같이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술과정 에리슨 강의를 5강까지 들어야지 라고 하면 그 목표를 세우고 시간을 정해서 매일 30분 그거 듣고서 밀린 과제를 듣고서 그걸 잘하면 나한테 상을 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고 넌 정말 잘했어. 오늘은 핸드폰을 안 하고 온라인 수업을 들었구나. 넌 정말 기특해. 난 네가 자랑스러워. 이렇게 스스로 칭찬을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끝났으면은 뭔가 맛있는 거를 만들어서 먹거나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게임 한 판을 그때 하고서 어떤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어렵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살면서도 그 이전의 발달 가업이 내가 획득되지 못했다고 느꼈을 때 특히 지체 현상을 느낀다고 느꼈을 때 지난번 선생님 가르쳐 준 것처럼 용기를 내서 그 발달 가업을 이미 가진 사람처럼 생각하고 획득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해 본다든가 내가 그 시기에 좋은 부모라면 지금 나에게 무엇을 격려하고 지지할 것인가 돌볼 것인가를 생각해서 그 부분을 나에게 마음속으로 지지해 주는 거 그런 방법으로 극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든 그 다음에 어떤 부모에게서 자랐든 나 스스로 나를 돌봐서 다 훌륭한 사람,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 그러니까 만족스러운 삶, 좋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으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절대 실망하지 말고 용기를 내도록 하세요. 선생님이 항상 함께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한번 다시 복습해 볼게요. 아동기는 학령기 초등학교 시기절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는 매일 그 과제를 조금씩 연습해서 매일 노력하는 특성, 근면성을 길러야 되는데 이 근면성을 기르지 못하면 내가 원래 못났다라는 느낌, 내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느낌,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열등하다는 느낌, 그런 열등감을 획득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수학이나 피아노나 수영 등 다양한 분야의 성취 경험을 통해 근면성을 획득하는 거고 이거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연습할 수 있도록 부모가 격려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다음 시간 예고를 하자면요. 이제 여러분이 등교 계약을 하며 오셔서 중년기랑 노년기 자서전을 완성해야 돼요. 중년기를 쓸 땐 에리슨의 강의 1강에서 5강까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기억을 하냐면 태어난 아기를 초등학교까지 어떻게 기르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인지 여러분 이제 아셨죠? 그럼 내가 태어난 아기를 어떻게 지지할 건지 내가 중년기가 됐을 때 어떤 형태로 자식을 길러서 어떻게 훌륭하게 키워낼 건지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좋은 부모에 대한 걸로 내가 가정에서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년기 과업을 알아야 오자마자 수행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자신은 6강이 원래 청소년기잖아요. 근데 그 청소년기는 선생님이 나중에 수업을 원격 수업으로 걸기로 하고 다음 자신 노년기를 원격 수업으로 걸 거예요. 그러면 그 노년기를 보고 와야 성숙한 노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성숙한 노인의 발달 과업을 알아야 우리가 노년기 자서전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자식에게 어떤 부모가 돼줄까? 내가 생각하는 좋은 부모란 무엇일까? 생각해 보셔서 중년기를 쓰시고 다음 강의, 노년기 강의를 듣고 노년기 성숙한 노인이란 어떤 노인인가를 생각하시고 노년기 자서전을 쓰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오늘은 이만 안녕하고요. 다음에 노년기 수업에서 만나요. 이때까지 쑥쌤이었습니다. 뀨! 안녕!